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건희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시장은 마이크론테크 실적 발표를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만나볼 텐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테크의 주가는 소폭 상승, 소폭 하락,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이 하나 둘씩 발표될 시즌인데 마이크론테크가 그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보통 요즘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뭐 이번 분기 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잘 나오게 되면 그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요. 혹은 다음 분기가 이번에 잘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가 혹시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주가가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론은 사실 그렇게 특별히 특징이 없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방향성이 나올 수 없는 좀 어정쩡한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도전적인 시장 환경에서 가이던스 범위 내에서 이제 매출 실적이 달성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이던스보다 많이 나오거나 뭐 적게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뭔가 방향성이 확 제시가 되는데 일단 가이던스 내에서 매출 실적이 달성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예상치가 좀 잘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37억 3,580만 달러였는데 발표는 40억 8,500만 달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보다는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얘기 나온 걸 보니까 메모리 칩 관련 재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뭐 고객사들의 재고가 개선 중이고 업계 수급 불균형이 점차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뭔가 시장이 기대했던 명확한 어떤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AI의 확장이 마이크론의 어떤 메모리 수요를 늘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들 얘기하면서 충분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 새로운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가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하락 상승폭을 또 반납을 했고요. 아마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가 보통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이유가 답니다. 뭔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표된 게 전혀 없고 예상된 한도 내에서 실적도 발표가 됐고 예상된 한도 내에서 멘트들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방향성이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올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건 이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저점을 찍어줄 수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계연도 2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모두 컨센을 좀 하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안 좋을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가이던스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 가이던스는 지금 매출액이 예상치 하단에 부합했으니 그렇다고 뭐 크게 환호하는 시간의 거래 주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마이크론테크의 시간의 거래 상황, 국내 증시 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감산에 대한 효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만 가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미국이 보조금 조건이 굉장히 황당해서 김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기사,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받고 싶음 회사 기밀 자료를 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칩스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회사 영업 기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좀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미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업계에서 우려했던 대로 정말 이런 것까지 제출을 해야 되느냐. 어찌 보면은 금액이 적다고 보면은 또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적은 보조금 받기 위해서 그 회사의 영업 노하우라든가 또 영업 기밀사항을 다 공개해야 될 그런 처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수익성 지표라든가 생산 정보라든가 또 비용 정보, 기타 판매 정보 말 그대로 니들 우리한테 돈 받고 우리 사업장 안에서 움직이려면 이런 비밀 다 공개해야 돼. 물론 그중에는 인텔도 있고 또 미국 고유 기업도 있습니다. 뭐 자기네 나라 미국이라는 국가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밑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외국계 반도체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영업 정보라든가 기밀 정보 다 공개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미국 상무부가 공정하게, 페어하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옛날에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거를 정말 모두가 우리 반도체에서 다 공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제가 이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소탐 대실, 정말 적은 걸 얻으려다가 더 큰 걸 빼앗길 그런 우를 미국 정부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방금 저희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D램이라든가 또 낸드 플래시라든가 또 그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우리 고국에 대한민국에 혹은 대만에 기타 등등 자기 나라에 투자하겠다 이런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까 봐 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민감한 그런 자료 제공은 뭔가 좀 수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호재 악재가 상존되어 있는 반도체 업황 안에서 또 지금 업계의 전문적인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는 모르겠지만 2026년까지 좀 길게 보면은 반도체 생산 공장 생산 능력이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업계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가장 좀 상승 여력이 높은 매력도가 높은 반도체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 뭐 어제 세미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보면 뭐 사실 2026년까지 좋아질 거다. 뭐 그다음에 이제 300mm 이제 12인치죠. 12인치 팹 설치가 뭐 생산 능력이 계속 이제 뭐 월 960만 장까지 확대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세계 전체를 얘기한 거고요. 뭐 이런 전망은 사실은 세미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전망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당연히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당연히 지금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조금 안 좋아졌다가 결국에 살아날 걸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세부 내용을 보면 그럼 앞으로 어느 섹터가 성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이제 결국에는 이 얘기에서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30%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열을 올리고 있는 파운드리 이것도 이제 두 번째로 한 12% 정도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고 광학 반도체가 6%, 메모리 반도체가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전력 반도체랑 아날로그 반도체 쪽이 성장폭이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에 따른 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내용 안에 보면은 뭐 중국도 좀 추월할 거다, 한국을 추월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으려면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랑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 답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30억 뭐 300조 투자 관련된 것도 보면 결국엔 비메모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패키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TSMC를 따라잡는 모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1등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남의 거를 더 뺏어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비메모리 안에는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핵심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패키징 쪽에서 이제 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좀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안에 좀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아직까지 전력 반도체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이 탁월하게 이제 뭐 앞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 많이 없지만 그래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LX 세미콘도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EC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전력 반도체 관련된 공부를 좀 이번에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코너 증시 네컷에서도 한미반도체 언급이 있었는데 한미반도체 또 이건희 부장님도 주목해보자라고 하셨고 전력 반도체 쪽 뭐 KEC 같은 종목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 뉴스 쫙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정부 정책 관련 뉴스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터 이번 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특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었죠. 드디어 그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떤 방향성의 구체적인 어떤 지원들이 지금 발표가 됐나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거 가지고는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지원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일과 육아 병행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현금성 지원을 이제 확대해서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자녀 기준을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저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3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많아야 2자녀, 그리고 뭐 어르신들 뵈면은 2명이 있는 저한테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현재 지금 3자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 자체가 3자녀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공공분양과 이제 신혼 부부의 어떤 주택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많이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다들 집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뭐 부모님들이 집 해주는 거 사실 이게 몇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엄청난 큰 금액의 어떤 대출을 받는데 금리까지 올라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주택 지원 좋습니다. 43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주택 얘기 나왔을 때 좀 항상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공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신혼부부에게도 지급이 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브랜드명 때문에 사실은 뭐 차별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이게 근데 뭐 걔네들이 문제지 뭐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정말 일반적인 어떤 현실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이건 각 부모님들의 뭐 자녀 교육도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고 이미 너무 팽배가 돼 있고 너 아파트 어디 살아 몇 동 살아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파트를 이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고 나서 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완벽하게 좀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이용 가구 작년에 7만 8천 가구였는데 한 3배 정도 늘릴 계획을 하는데 이것도 늘리는 게 문제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들을 좀 보내본 입장에서 돌봐주시는 이제 이모님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유치원 보내기 참 어렵고요. 사실은 뭐 돌봄 수당 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뭐 영아를 특히 뭐 종일 돌봄한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부모님들 맡길 수밖에 없지만 요즘에 기사 많이 나옵니다. 그게 설마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이런 어떤 그 규제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몇 개월 정도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급을 하는 게 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AS죠. 애프터 서비스까지 좀 진행이 되면서 정부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 미만의 영아의 입원 치료비 부담, 본인 부담 없애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부분 사실 이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난임 지원 사실 이것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안 생긴다는 그런 주변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난임 지원이 남녀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체크 포인트는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원하되 그 뒤에 후속적으로 나오는 정책들까지 좀 이어지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좀 국민들이 좀 이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자녀 이상 지금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발표가 됐는데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뭐 주택 공급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정년 연장,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등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정리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는요. 어제는 OLED의 날이었죠.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꾸준히 OLED 소재 장비 쪽에서는 좀 수급이 좀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업계가 OLED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만 특히 방금 이생급 말씀대로 OLED 관련주 저는 그렇게 최근 들어서 상한가가 막 업종별로 나오는 거 정말 모처럼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 중에서는 야스라든가 인베니아 등 OLED 관련주들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30%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누구 몇 사람이 사가지고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는 극히 힘듭니다. 무언가 업황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를 우리 한국말로 바꾼 건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 물질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게 과거 우리가 말하는 LCD 디스플레이의 발전형이다, 진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1세대, 2세대 간데 지금은 이제 7세대, 8세대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7세대, 8세대가 OLED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어제 발표된 게 있죠. LG 디스플레이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형님 회사인 LG전자에서 1조 원을 차입했죠. 그거 차입한 돈으로 뭐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OLED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아산 OLED 공장에 약 5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투탑인 OLED의 두 빅2가 이쪽에 설비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지사 OLED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업황이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워낙 그동안에 거의 10수년 이상 LCD가 가격이 하락하고 또 재고가 늘어가지고 적자 투성이었는데 이제 아마도 빠르면 금년 2023년도가 드디어는 디스플레이 특히 OLED 관련해서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워낙 급등해서 오늘 쫓아 사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일에 주가가 좀 쉬어서 조정 보인다면은 OLED 그리고 OLED 탑 그리고 관련주, 소재, 부품, 장비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일본 제2OLED가 결국 파산하게 되면서 국내 OLED 관련주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LX 세미콘을 비롯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동근 대표님은 전 코너에서 또 이녹스 첨단 소재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거든요. OLED 소부장 중 이권희 부장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지금 뭐 신이 우리나라를 돕고 있다, 뭐 OLED 업계를 돕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일본의 제2 OLED가 파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BOE가 불량을 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 이게 연달아 나오면서 또 이제 그 전에 또 나왔던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거의 이제 아산 공장에 5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보도가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아예 LG 디스플레이는 전날 이제 OLED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차입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엔 1조와 5조가 투자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결국엔 돈이 투자되는 쪽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그만큼 성장이 확실한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OLED 관련주들이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항상 뭐 애널리스트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때 안 좋아지고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 관련주로 보면 뭐 가장 큰 게 LG 디스플레이, 뭐 그다음에 장비주로 선익 시스템, 어제 상한가 갔던 뭐 야스, 인베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 LG 디스플레이랑 가장 끈끈한 이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소재 업체로 보면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뭐 P&H 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이제 부품으로는 이제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탑픽을 고른다라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뭐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주로는 선익 시스템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품주로는 LX 세미콘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재주 중에 조금 그나마 좀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VR 이제 XR 관련된 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P&H 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H 테크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덕산 네오룩스 하면 이제 OLED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P&H 테크도 마찬가지로 소재를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XR 기기 같은 경우 이렇게 공면이 좀 휘어야 되죠. 그래서 공유를 좀 해주는 그런 것들, 공면을 처리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최근 리포트 찾아보시면 아마 이제 그쪽 관련돼서 XR 기기 관련돼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선익 시스템, P&H 테크 한번 관련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벤트 일정 매매 한번 챙겨볼까요? 지금 세계 보안 엑스포가 오늘부터 이번 주 동안 개최가 됩니다.
보안 양자암호 관련주에 좀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 다들 뭐 신기술에 집중을 했을 때 이 신기술을 보호해 줄 만한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깔고 와야 되죠. 여러 업체들에 똑같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 좀 관심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내 통합 보안 그 전시회죠. 세계 보안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 보안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부가 인증을 했고요. 이제 글로벌 전시회로 아시아 유일의 통합 보안 전시회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총 12개 국가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제 291개 기업이 참여했고 22,778명의 참관객이 방문을 했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좀 기대가 되고요. 올해 행사는 이제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의 이전 시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뭐 물리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이나 뭐 융합 보안 관련 기술 그리고 이제 제품이 전시될 예정이고 메타버스나 AI나 빅데이터 등 보안 분야 유행 흐름 그리고 이제 신기술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 메타버스가 조금 조용해졌죠. 물론 오늘 새벽에 보니까 디즈니가 메타버스 관련 부서 직원을 50명을 뭐 내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군가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라는 기업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그래도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어떤 구간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AI나 빅데이터 누가 보더라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켜줘야겠죠. 일단 현재 가상현실에서 이제 서비스와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크게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당연히 이제 보안 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뭐 이 테마에 관련돼 있다, 저 테마에 관련돼 있다, 뭐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기저기 다 엮여 있는 거 좋아합니다. 뭐 당연히 뭐 이런저런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이런 기술들 다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보안 쪽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도 공부를 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체크해보시고 투자를 한번 이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지금 뭐 양자암호 관련해서 보안 관련해서 좀 힘주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내고 있는데 오늘장 좀 주목해 볼 만한 보안 관련주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뭐 보안 관련주 보면 뭐 그 안에 이제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보안이죠. 이제 뭐 PC라든지 인터넷 관련된 보안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양자 관련돼서 또 이제 새로운 기술을 좀 접목하겠다. 뭐 기술을 뭐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엑스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은 근데 항상 보면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죠. 새로운 걸 맞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제 보안주의 가장 대표적으로 한 뭐 다우데이터라든지 뭐 안랩, 뭐 S1, 뭐 센즈랩, 뭐 한국 정보 인증 그다음에 디지캠 이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양자암호로 관련돼서 묶여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드림 시큐어리티라는 종목과 KCS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한 두 종목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자암호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개발 중이고 이게 상용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항상 윗꼬리를 많이 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하시더라도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아니면 공격적으로 뭐 짧게 끊어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련주는 좀 실적을 잘 보고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단타 전략이 유효하겠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심스러운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항공 우주 섹터를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항공 우주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이벤트가 좀 다수 예고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공으로 나가기 전에 국토 면적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약 250개 국가 중에서 몇인 줄 아십니까? 107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평방킬로죠. 우리 한반도의 0.4%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107위 국가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만큼 치열하게 많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실제 육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영해라든가 영공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 107이라는 순위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인터넷 관련된 IT 강국으로 부각된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통신망을 많이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바다로도 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또 기타 메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세대 사업에서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통신망입니다. 우리가 보통 6G라고 하죠. 그 6세대의 통신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우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라든가 하나시스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도 다른 증권사에서 추천한 것인데요. 이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제 모처럼 움직임 보였습니다. 특히 더 관심을 가는 것은 이들 종목이 그동안에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처럼 꾸준하게 올랐다가 어제 빛을 발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두세 달 가까이 기나긴 조정을 받았던 거죠. 이 조정 이후에 주가가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질 뿐더러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인텔리안테크가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자, 그러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또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좀 이건희 부장님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일단 올해 초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이제 작년부터 나왔죠. 우주항공청 설치는 뭐 지난 정부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지금 아마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이걸 지금 사천에다 해야 되냐 어디다 해야 되냐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근데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도 우주 산업을 위해서 지금 정부 주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대는 여전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민간이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있죠. 스페이스X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인공위성 그러니까 발사체를 발사하는 걸로는 2위라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지금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를 이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우주 관광 관련된 비행 이런 것들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까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 핵심은 아직은 이쪽 여행보다는 뭐 우주항공청 설치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쪽이냐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산업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6세대 이동통신 이제 6G 관련돼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에는 위성통신과 발전체 이런 것, 발사체 이런 시장을 좀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성통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원앱 같은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회사들과 좀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있고요. 그 기업들 중심으로 좀 타픽을 잡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주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인텔리안테크가 여러 회사에서 이제 그 타픽으로 꼽았다, 그러니까 타픽이 아니라 이제 관련주로 꼽았다라고 보고 있고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변동성을 키우면서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건 AP 위성이고,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좀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안에서 저는 탑픽으로는 인텔리안테크를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원래 원양어선이라든지 큰 이제 대형 어선들, 그다음에 큰 선박들 이제 먼 바다로 나가는 그런 배들한테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공했던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지금도 현재 조선업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 회사의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발전시켜서 나온 게 결국에 위성용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원앱과 꾸준히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는 더 퀀텀 점프를 하지 않겠냐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이제 117% 증가한 327억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거기서 또 52% 정도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럼 올해 작년 대비 한 100%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좀 이제부터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